안녕하세요. ERP정보관리사 생산 과목 담당하는 배무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공정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었어요. 네, 이 공정 분석이 또 무엇인지, 또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또 시험에 나올 것인지 요소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공정 분석의 정의부터가 시험 문제에서 만나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중요도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앞서서 공정 관리할 때도 양가로치고 이에 대한 것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배치하는 그런 형식의 문제 처리도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빈도수가 높은 것이 바로 공정 분석입니다. 그래서 공정 분석에 이렇게 어디 원재료에다가 기억 이라고 놓고요. 공란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가 출고되면서부터 제품 또 양가로 쳐놓고 니은 제품으로 출하될 때까지 다양한 경로에 따라서 양가로 쳐놓고 경로 시간, 이동 시간, 이동 거리 이런 말 표현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로 넣기가 정말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요? 라고 하시겠죠? 네. 이미 출제된 적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 처리도 언급되고 있으니까 이 개념을 꼭 기억해 두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핵심은요. 이렇게 원재료로 출고되고 그쵸? 그리고 물건이 어때요? 조물락조물락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지겠죠. 제품으로 출하될 때까지 그쵸? 이렇게 다양한 경로에 따라서 우리 경과 시간이라든지 이동 거리 같은 것들을 공정 도시 기호, 공정 분석 기호라는 그쵸? 이런 기호들을 이용하여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정 분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정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경로 시간도 파악하고 이동 거리도 파악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불필요한 낭비라든지 불합리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합리함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배제를 하겠다. 그래야지만 조금 더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무리, 낭비,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자, 이런 말 표현에 체크 포인트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런 말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분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줘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낭비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구나. 이럴 때는 무리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순만 바꿔놨다고 해서 다른 말 표현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공정분석은 내가 개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개선하고 싶다? 불합리한 부분 또 무리가 가거나 낭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배제시키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표준화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공정분석은 이 말 표현 들어가 있죠. 이렇게 대상물들이 순차적으로 가공돼서 완료될 때까지 표준화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 표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같이 함께 봐주시기 바랄게요. 그쵸, 여러분? 요약해서 얘기하면 결국은 원재료가 출고돼서 원재료가 나와서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쪼물락쪼물락 가공이라는 걸 하고 가공이 다 이루어지면 제품으로 출고가 될 텐데요. 이때까지의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요소 어떤 요소 무리가 되고 낭비가 발생하고 불합리함이 발생이 되는 것을 개선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표준화돼서 만들어줄 수 있는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정분석의 목적은 뭐다? 앞서서도 얘기했어요. 개선이 목적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공정 자체를 개선하거나 틀을 아예 레이아웃을 개선하거나 공정을 편선한다든지 운반의 방법들을 개선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분류를 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분류, 가공에 대한 분류, 여러분 가공공정, 운반공정, 그리고 우리 검사공정, 또 정체공정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분류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냥 사지선다형 내기 딱 좋았잖아요. 가공, 운반, 그쵸? 정체공정, 엄한 거 하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사지선다형 문제 내기가 참 좋았는데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내용과 짝짓기 해놓고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골라주세요 라는 말표현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뜻풀이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겠죠. 자,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가공이라는 게 뭘까요? 원자재, 재료. 그러니까 원자재라는 것은요 원재료 얘기하는 거예요.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가져다가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고 그죠?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제가 맨날 쪼물락쪼물락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성질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공을 통해서 그쵸? 뭐가 된다? 제품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제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판서를 많이 하니까 분필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백색의 가루 순수하게 그 가루를 가져다가 열을 가하고 프레스기를 꾹꾹 눌러가지고 가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분필이라는 하나의 대상의 물체가 나왔죠.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가공공정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최종의 목적물에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그 상황, 그 공정, 그것을 우리는 가공공정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핵심 어구의 밑줄 한번 쳐볼까요? 네, 어디에다가 제조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공정이다. 이런 말표현과 여러분 대상물의 목적에 접근시키는 유일한 상태. 그렇죠. 이렇게 흰색 가루를 가져다가 뭐 하고 싶다고요? 분필을 만들고 싶대요. 그렇죠? 이렇게 분필로 만들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상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정이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새롭게 창출하는 그 가치를 우리는 부가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되는 것을 우리는 무슨 공정? 가공공정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핵심적인 요소 하나들을 기억해 두시면 가공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 매칭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또 시험에서 언급이 되는 친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운반공정이라는 것도 시험에 아주 단골 문제다, 빈도수가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아주 총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도가 높아졌는데요. 자, 운반공정은요 말 그대로 운반이죠. A 작업장에서 B 작업장으로 옮겨졌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운반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밑줄 한 작업장소에서 타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고요? 운반공정이라고 한다. 끝인데요. 그런데요, 다만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 말표현들을 주의 깊게 살펴주실 때가 왔어요. 뭐가요? 이렇게 내가 제품을 가공하기 위해서 제품, 원자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원자재를요, 저의 작업장에 이렇게 켜켜이 쌓아놓은 거예요. 조금 더 빠르게, 원활하게 제품을 만들려고요. 그런 것을 운반공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가공의 일부로 봐야지 운반하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한번 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을 목표로 하여 가공을 위해서 가까운 작업대로 원자재를 옮겨갔어요. 이건 운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공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라는 것의 체크 포인트. 좋습니다. 가까운 작업대로 재료를 가져왔어요. 작품을 쌓아두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공의 일부로 봐야 한다. 포인트. 자, 검사는요. 그렇게 깊게 얘기 안 해도 틀리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적인 검사와 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겠죠. 수량, 100개 있나 체크하는, 그죠? 수량을
검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의 측정이다, 양의 검사다 이런 말 표현 쓰죠. 수량이나 중량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질적인 것은 A등급, B등급, C등급, 상품, 하품, 그죠? 중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왜 한우 얘기할 때 A A뿔, A뿔뿔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맞아요. 그겁니다. 이렇게 질적인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질적 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검사 공정이라고 얘기하죠. 자, 정체 공정이요. 정체 공정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기다, 저장이다, 혹은 체류다, 저장이다. 이런 말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체류나 대기는 무슨 말을 표현합니까? 같은 언어예요. 같은 언어입니다. 지체되고 있어요? 대기되고 있어요? 체류되고 있어요. 이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기다리는 상태. 무슨 소리죠? A 공정에서 B 공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대기다, 지체다, 체류다 이런 여러 가지 말표현으로 혼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별표 네, 무엇의 별표? 저장인데요. 저장은요, 계획적인 보관을 얘기합니다. 계획적인 보관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죠. 허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 그것이 뭐다? 계획적인 저장. 네, 그래서 저는 계획적인 보관이다 라고 말표현할 때요, 저장이라는 말표현이랑 같이 어울려서 써드려요. 왜 그러느냐? 한 번에 기억해 두시면 좋잖아요. 계획적인 저장, 계획적인 보관 이런 말표현 써서 계획적이다. 그러니까 나의 허락 없이는 이동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정체 공정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기억해 두실 수 있겠죠? 사실은 이 네 가지는 참 잘 구별을 하시기 때문에 특징들을 잡아서 기억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어요. 글로만 읽으면 진짜로 어렵죠. 그쵸? 그 단어 다 생각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빽빽이라든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어때요? 약간 찍어내듯 공부하고 그 내용에서 상상을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죠? 네. 자, 이제 이런 분석 기호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렇죠. 공정 분석 기호라고도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쵸, 여러분? 이런 기호들을 살펴볼 건데 길브리스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동그랗게 조금 커요. 가공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2분의 1만한 것이, 가공의 2분의 1만한 것이 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모난 건 검사, 여러분 역삼각형은 우리가 저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길브레스 기호는 요즘에는 시험에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셈 기호가 주되게 꼭 기억해줘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우리는 어떻게? 가공. 운반이니까 화살표. 그렇잖아요. 이렇게 운반이 이쪽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반. 그 다음에 네모난 거 검사라고 얘기할 건데요. 네. 그리고요. D라고 써 있는 것 같죠? 알파벳 D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딜레이다, 딜레이 할 때 D다 이렇게 외워보세요. 이런 말 표현을 하거든요. 정체, 그렇죠? 딜레이, 정체 이렇게 딱 매칭이 돼야 안 돼요? 되고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 저장은요. 이제 네모 이렇게 그리면서 저장 이런 거 말고요. 우리는 이제 역삼각형 그리면서 저장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지 공부가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셈 기호 이 5가지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정분석 기호해서 동그라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살표는 운반을 얘기한다. 이 네모난 것은 검사라고 했는데 이 검사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수량 검사와 그 다음 품질 검사를 얘기하는데요. 정사각형 네모난 것을 우리는 수량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름모 모양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렇게 마름모꼴을 얘기하는데 전 마름모꼴을
이렇게도 얘기하죠. 다이아몬드 모양,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왜 하냐면요. 사실은 다이아몬드는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다이아몬드 모양은 무슨 검사? 품질 검사 이렇게 매칭을 해드리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요? 이 정사각형 네모 박스랑요, 이 다이아몬드 모양, 네, 제가 마름모라고 하면요 이제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마름모 모양을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무슨 검사다? 품질 검사다. 다이아몬드 모양은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매칭하면서 기억해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시험장에 갔을 때 제 목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저장은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역삼각형 모양을 보면서 저장이라고 하기로 했죠? 좋아요. 그 다음 D는요, 딜레이 할 때 D, 지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여러분 총 몇 가지입니까? 한 6가지의 내용들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단에 있는 보조기호는 말 그대로 여러분 눈에 그냥 슥 한번 담아주시고 넘어가도 충분하겠습니다. 복합기호에도요 여러 가지 언급돼 있지만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4개 그 복합기호를 알아두셔야겠는데요. 여러분 바깥에 이렇게 마른 목골, 즉 다이아몬드 모양이 이렇게 씌워져 있고 안에 정사각형 모양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거. 자, 이것은 주된 것이 바깥이에요. 따라서 주로 품질 검사를 하면서 수량 검사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 분석 기호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옆에 있는 네모 박스, 정사각형 안에 다이아몬드 모양이 들어가 있네요. 즉, 주로 수량 검사하면서 부수적으로 뭘 하겠다고요? 품질 검사하겠습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안에 네모난 정사각형이 들어가 있어요. 주로 뭘 하면서? 가공을 하면서 수량 검사하겠습니다. 이런 말표현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안에 화살표 있었네요. 자, 주로 뭘 하면서? 가공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반도 하겠습니다. 이런 말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분석 기호만 봐도 아하, 무엇을 하겠는지 우리가 기호만 봐도 파악이 가능하죠. 네. 자, 그래서 분석 기호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총체적으로 위에서 6개 정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복합기호 4개 정도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복합기호들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가장 또 잘 맞추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 계획 쪽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공수 계획, 공수 단위를 어떻게 쓸 건가요? 공수 단위가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공수라는 것은요, 시간 단위로 작업량을 표현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공수입니다. 공수도요, 이렇게 시간 단위로 작업량을 표현한 것입니다. 라는 말표현, 개념 정리가 사지선다형의 문제 처리로 언급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에 담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인일일까요? 인시일까요? 인분일까요? 인시가 될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인시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느껴주실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도달하실 수 있을 거고, 기출문제 나와도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인시를 찍었어요. 그래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찍었다고 할 수 없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공부를 행해서 공부 속에서 자연스럽게 잠재학습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일이라는 게 뭘까요? 데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인원수 곱하기 그렇죠. 일수를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5일이랬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인일이다 라고 한다면 인시라는 것은 5명이 8시간 일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인시가 되겠습니다. 자, 인분이라는 것은
그렇죠. 5명이요. 5시간 일했어요. 그럼 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미닛.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몇? 60. 그죠? 1시간에 60분이니까요. 다시 환산해 줘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 아하. 그래요. 여러분, 인초 어때요? 세컨. 너무 인월 너무 세세하거나 너무 또 범위가 넓어지죠. 한 달 단위로 따지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공수 단위로 쓰지 않습니다. 인초라든지 인월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정말 심플한 문제 많이 나왔다니까요. 공수 단위가 아닌 것으로 골라라. 1번 인월 이런 거 보자마자 인월이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는 문제. 그죠? 자,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공수를 가져다가 이렇게 능력 계산부터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능력 계산. 첫 번째, 인적 능력을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렇죠. 왜 앞서서 기계 능력하고 인적 능력을 고려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적 능력을 활용해 볼 것인데 인적 능력 어떻게 계산하나요? M. 자, 환산 인원수. 그래서 환산 인원수 뭐죠? 5명을 투하해서 그런데요. 이 5명이 다 숙련도가 동일할까요? 이 얘기예요. 아니겠죠. 5명 중에 3명은 정말 신입인 거예요. 그래서 일 처리가 되게 미숙할 수 있어요. 능수능란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미숙련공이라고 한다라면 2명은요. 아주 숙련도가 높대요. 그쵸? 한 명이 막 2명의 일을 해낼 수도 있을 정도로 숙련도가 높다. 자, 그렇다면 진짜 숙련도가 높은 5명으로 구성됐을 때와 이렇게 미숙련공 3명과 숙련공 2명으로 구성됐을 때 인원수가 똑같으니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적 능력이 달라지겠죠. 그쵸? 그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환산해 볼게요. 그쵸? 그래서 환산 인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 실제 시간, 가동 시간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 실제 가동 시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정규의 휴식 시간을 제외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 표현이에요. 특히 1급에서는 더욱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규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취업 시간이다. 이런 말 표현 들어가 있는데요. 1개월 동안에 여러분 며칠 일했대요. 20일을 일했습니다. 20일을 근속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줄 거예요. 20일 곱하기 하루에 몇 시간씩? 8시간씩 이런 말표현 언급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제 가동시간 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곱하기 뭐를 해준대요? 가동률을. 그래서 가동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적 능력을 여러분 계산할 때는 보통은 다 주어져요. 네, 가동률 90%다, 80%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가동률 하나만으로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되려 인적 능력을 따져보는 문제보다 가동률을 따지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꼭 별표입니다. 가동률이라는 것은 전체 작업자가 실제 가동 시간 중에 순수하게 작업한 시간의 비율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라고 들어가 있죠? 가동률은 출근율 곱하기 1 간접 작업률, 같은 말 잡작업률 이런 말표현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산식만 알면 가동률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진짜 걱정이 안 되려면 문제를 풀어봐야 그 마음이 좀 사그러들잖아요. 네, 같이 그래서 인적 능력을 계산하는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자, 작업장에는 남자 숙련공 5명, 미숙련공 2명, 여자 숙련공 4명이 있대요. 총 인원수는 5명에 2명에 4명이니까 총 11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숙련공 5명과 미숙련공 2명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숙련공 5명 환산해줘야 되는 개수가 양가로 안에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숙련공 5명 곱하기 0.8, 미숙련공 2명 곱하기 0.5, 여자 숙련공 4 곱하기 여자 숙련공 개수 1 곱해주면 총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총 우리는 9명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주면 5명이 0.8 해주면 4, 2명이 0.5 해주면 1, 그래서 총 5명 됐죠? 0.5, 4명에 곱하기 1 해주면 4명. 그래서 총 9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환산 인원은 9명이구나 라고 계산했고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1개월의 취업일수가 20일이고 1일에 총 몇 시간? 8시간. 가동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20일 곱하기 8, 160시간이 바로 실제 가동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처럼 가동률을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능력 계산할 때 다 계산하세요. 너무 커지잖아요. 문제의 사이즈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요렇게 문제를 주고 인적 능력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9명 곱하기 160시간 곱하기 가동률 80% 계산기 두드려줬더니 얼마큼 나온대요? 1152라는 숫자를 계산할 수 있었고 1152라는 인적 능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기계 능력도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기계는요, 당연히 무엇? 기계 대수가 몇 대인지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이 기계 장치를 몇 시간 돌렸는지 실제 가동 시간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한 달이 30일인데 30일 중에 20일 곱하기 8시간씩. 그러면 20일 곱하기 8, 그죠? 20일 곱하기 6시간이면 6 이렇게 곱하기 해주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가동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가동률은 그러니까 이럴 때 주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능력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기계 대수 5대, 그죠? 그리고 여러분 1개월 가동일수 30일, 30일 곱하기 8 해서 240시간, 거기다 가동률 90%까지 계산해 주시면 얼만큼 나오나요? 기계 능력을 1080이라는 숫자치를 계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그렇죠. 샘솟았나요? 네, 좋습니다. 자, 가동률 계산하기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인적 능력이나 기계 능력이나 이런 친구들을 계산하는 문제보다 가동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매우 시험 문제의 빈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가동률은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가동률이라는 산식이 어땠죠? 가동률은 출근율 곱하기 1 간접 작업률이었습니다. 따라서 출근율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지문에 담아두는데요. 뭐라고 담아놓느냐? A 작업장의 직원은 10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9명이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출근한 거니까 90%는 출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근율 90% 곱하기 여러분 보세요. 간접 작업률 몇 퍼센트? 20%. 다 줬다. 그렇죠? 그래서 90% 곱하기 1 20%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동률 계산하면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줘요? 90% 곱하기 80%. 그러니까 72%를 계산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가동률 계산하는 건 정말 매우 많이 출제가 되고요. 역산으로 여러분 계산하는 문제도 요즘에는 신규의 형태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수계획의 기본적인 방침,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런 말표현들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 공수계획할 때 어떤 원칙으로 만들어주면 될까요? 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부하와 능력을 균형화시켜줘야 한다. 이 뜻이 무엇이지요? 특정한 공정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즉, 특정한 공정에 과부하가 이루어지면 아니 된다. 그쵸? 부하가 집중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쵸? 그래서 부하와 능력을 골고루, 그쵸? 할당량과 그 능력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고려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균형화를 맞출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가동률을 향상시킨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유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거, 사람이나 기계장치가 쉬고 있다라는 것은, 그쵸? 유효율이 높다라는 것은 가동률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에요. 그쵸? 원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나 기계장치가 쉬지 않게 돌아가는 것이 좋죠. 물론 뭐 여유 없이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효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작업량을 할당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 가동률이 높아지니까요. 자, 일정별 부하 변동 반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정 계획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막 극적으로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너무 한가롭거나 그죠? 이쪽은 너무 어렵거나 그죠? 무슨 소리죠? 과부하 걸려서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어떤 공정은 너무 한가롭거나 이런 게 극단적으로 발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에 따라서 과부하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부하가 발생이 되면 안 된다. 극단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적성배치와 전문화 축제는 여러분 적재적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작업자의 성능이라고 말표해놨지만 인적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쵸? 인적 자원의 능력치를 고려해서 이에 맞는 기계장치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제가 기계 A-1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돌리고 구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한테 A-3, A-3에 있는 기계장치를 오늘부터 배치할 테니 운영해서 제품 제조에 힘써주세요. 라고 한다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초면이잖아요. 이 기계장치 초면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니까 굉장히 미숙년자랑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올바르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기능과 성격, 그 기계장치랑 착붙 맞춰주셔야 된다. 적합하게 배치해 주신다면 굉장히 여러분 어떨까요?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여유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부하와 능력 사이에 여유가 1도 없으면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적절한 여유가 공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부하 능력이 양면에 적당한 여유는 필요 없다. 여유는 올바르지 않다. 여유는 없어야 한다. 이런 말표현들이 시험에 사지선다형으로 언급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부하와 능력적인 부분들이 적당한 여유를 가지고 가야지만 무엇을? 가동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유 없이 너무 빼곡하게 스케줄링을 짜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과부하가 걸리기도 해요. 그쵸? 이 양면의 그 조정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부하가 할당량이 조금만 넘쳐도 그쵸? 왜냐면 기계는 만들어지는 생산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10,0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기계장치인데 10,000개를 다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2개를 더 만들어야 된대요. 왜요? 불량이 나타났대요. 근데 나는 10,000개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2개를 더 넣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럴 땐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면에 적당한 여유 필요합니다. 이 말편 기억 꼭 해두시기 바랄게요. 자, 공수 최강 복선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인간은
경험에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행해지는 그 작업 수행의 능력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제가 이런 PPT를, 그죠? 파워포인트를 여러분 만들 때 어떨까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또 오래 걸렸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수작업이 굉장히 빨라질까요? 더 느려질까요? 더욱더 빨라지죠.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행기, 우리 종이접기 비행기를 한번 접어볼까요? 라고 하면 처음에 적을 때는 엄마 따라서 선생님 따라서 이쪽 면 접고 저쪽 면 접고 그죠?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겠지만은 자 한두 번 만들어보고 10번, 100번 만들다 보면 눈 감고도 막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짐을 느낄 수 있어요. 뭐 비행기 100개 정도야 뭐 가뿐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짐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우리 글로 쓰여져 있는 표현을 봐주시면요.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작업 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생산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작업의 능률이 향상이 됩니다. 그죠? 맞죠? 비행기 얼마나 빨리 접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공수체감이라고 할 것이고요. 자, 이런 공수체감은 그러니까 손수 작업하는 그 노동 집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산업의 기업에 많이 형태가 드러나고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공수체감이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노동 집약형에서 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공수체감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이렇게 공수체감이라고 할 거고요. 이것을요, 이렇게 그래프나 수식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공수체감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풀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벌써 이미 언급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수작업이 많으면 체감률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시고 계실 거예요. 노동 집약형인 산업체들이 보다 더 빠르게 공수체감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쵸? 네, 이 말표현 시험 문제 사지선다형 1번에 2번에 언급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노동 집약형이 기계 집약형보다 공수 체감이 더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끄덕끄덕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요. 작업 주기가 어떻다? 짧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를 비행기로 들었으니까 종이 접듯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쪽저쪽 접고 딱 반으로 포개서 날리면 비행기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작업의 주기가 좀 짧고 이 만드는 데 있어서 단순하다라고 한다라면 보다 더 빠르게 공수체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접기로 혹시 장미꽃 같은 거 접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왜 별로예요? 장미꽃 어떻게 접어요? 잘 몰라요. 하지만 접었다 폈다를 엄청 많이 해야 되죠. 옆에서 이렇게 장인 같은 분들이 꽃 접는 거 봤는데 전 못하겠던데요. 왜요? 되게 A 공정 갔다가 B 공정 갔다가 C 공정 갔다가 E, F, G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업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작업 공정이 길고 복잡하다라고 하면 공수체감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매번 헷갈리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공수체감이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작업이 굉장히 빠르고 짧고 이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베스트입니다. 네. 자, 동그라미 3번. 작업의 성격과 선행의 요인, 학습의 주체에 따라서 또 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왜 비행기 접는 그 이야기를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했는지 알 것 같죠?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 다 어땠어요? 비행기 같은 거 접어보는 거 이렇게 종이접기. 손에 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종이접기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우리 비행기는 굉장히 빠르게 접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행해서 학습한 적이 있다라면 남들보다 한 번도 안 배워본 누구보다 그렇죠. 만약 베이비 까꿍이들이라고 한다라면 그 애기랑 저랑 보다 누가 더 빠르게 동수 체감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주체에 따라서 학습의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먼저 일을 해봤는가, 이 작업을 해봤는가 이런 기본적인 경험이 있다라면 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생산의 내용을 학습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고 공부를 안 해봤던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다르다라는 거죠. 시작 전부터 다르게 될 것이다. 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은 원활하게 답을 푸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게 바로 공수체감의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이에 따라서 우리 문제풀이 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때요? 오, 맞아요. 이 박스 나왔어요. 맞아요. 괄호 문제 나온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해 주실 거고요. 공정분석이라는 것은 원재료가 출고되면서 제품으로 출하될 때까지 니은까지 얘기해 버렸어요. 자, 원재료가 출고되면서 여러분 제품으로 출하될 때까지 다양한 경로에 따른 무엇? 경과 시간과 이동거리 같은 것들을 뭐 한다고 했죠? 분석기호. 그렇죠? 분석기호, 공정분석기호 혹은 공정도시기호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다 어때요? 괄호, 괄호, 괄호. 그죠? 따라서 우리는 고를 수 있었어요. 답을 도출해 내주세요. 몇 번?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겠죠? 아,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다음은요. 공정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품의 위치를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번의 가공공정 올바르지 않네요. 네, 이렇게 제품의 위치, 부품의 위치들을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A 작업장에서 B 작업장으로 운반공정. 1번 땡. 그죠? 자, 2번이요. 정체공정이요. 네, 이렇게 조립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기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딩동댕.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그렇죠? 네, 좋았어요. 3번 검사공정이라 들어가 있는데 어머나 계획의 차질로 체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체죠, 정체. 올바르지 않죠? 자, 운반공정. A 작업장에서 B 작업장 이런 말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주어졌죠? 네, 이런 원재료나 재료나 이런 성질의 변화를 주고 있대요. 형상의, 그죠? 품질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가공이라고 하죠. 가공공정. 올바르지 않네요. 그쵸, 여러분? 적절한 건 2번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해주실 수 있겠고요. 너무 재밌죠? 이런 문제 나와요. 진짜로. 네. 제품의 품질 특성을 시험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 합격과 불합격품 제가요 뭐라고요? 합격, 불합격품 이렇게 주었어요. 등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합이다, 불합격이다 라고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셨겠고요. 이렇게 품질에 대해서 검사를 행하는 것에 쓰이는 분석기호 골라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여러분 기억나요? 다이아몬드. 그렇죠. 여러분 정답 1번입니다. 아, 맞아요. 너무 훌륭하세요. 자, 다음 유론기호. 여러분 뭐라 그랬죠? 우리 바깥에 이렇게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친구를 보면서 그렇죠. 주로 이런 말편 쓰라 그랬어요. 주로 가공을 하면서 네모 안에 정사각형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은요. 뭐라 그랬죠? 수량을 검사합니다. 따라서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로 가공을 하면서 수량 검사를 합니다. 정답 골라주도록 할게요. 몇 번? 3번입니다. 좋았어요. 다음 중
공수계획에서 보통 많이 쓰는 공수 단위, 어허라. 그죠?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하더니 진짜로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번이 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시를 가장 많이 썼죠. 그렇죠, 여러분? 5명 곱하기 몇 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이런 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얘기. 자, 다음 중 능력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인적 능력은요,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요? 환산 인원수 곱하기 실제 가동시간 곱하기 가동률. 그렇죠. 아주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동그라미 1번 맞고요. 가동률은요, 출근율 곱하기 1- 간접작업률이라고 했었죠. 2번 올바르지 않습니다. 땡. 그렇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동그라미 3번 기계능력. 기계 대수 5대 곱하기 여러분 실제 가동시간 곱하기 여러분 며칠 동안 20일 동안 8시간 가동했어요. 곱하기 기계 자체의 가동률. 그렇죠? 이렇게 계산했던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죠? 좋습니다. 환산이라는 것은 그렇죠. 환산 인원이라는 것은 실제 인원 수에 여러분 어떻게 해줬어요? 환산 개수를 곱했죠. 왜 그렇다고 했죠? 숙련공과 미숙련공은 차이가 존재한다. 숙련공이라고 하면 일당 100, 1이라는 그 숫자치의 그 환산의 인원수를 충분히 다 하지만 미숙련공은 0.5% 정도 혹은 50%, 0.5, 0.3, 0.7 이런 식의 개수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를 곱해서 여러분 우리는 인원수를 다시금 환산해 보고요. 이렇게 환산하는 인원수를 환산 인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숙련공 3명, 미숙련공 2명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월 20일간 몇 시간씩?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곱하기 80%의 가동률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3명 곱하기 여러분 숙련공은 3 곱하기 개수 1 더하기 2명 곱하기 개수 0.5 해주시면 환산 인원수 나오죠? 어떻게? 4명. 그쵸? 4명이 나올 것이고, 그쵸? 21 곱하기 8 곱하기 80% 해주시면요. 얼만큼? 여러분 512라는 숫자치를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적 능력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네, 가동률입니다. 가동률은 참 쉬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꼭 기억해 줘야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계산했어요? 출근율 곱하기 1- 간접작업률. 같은 말 잡작업률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따라서 90% 곱하기 1- 20%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0.9 즉 90% 곱하기 0.8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72%라는 것을 빠르게 계산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합원수 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필요 없는 요소도 당연히 줍니다. 그러니까 배탈 나지 않게 이렇게 종합원수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X 치고 필요한 요소만 가지고 가동률을 산정해 주셔야겠죠. 자, 이번에는요. 출근율. 봐봐요. 이렇게 가동률 알려줄게. 출근율 계산해줘. 그렇구나. 출근율 곱하기 1- 간접작업률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72%라고 해왔기 때문에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역산해 주면 되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72%는 X 곱하기 0.8이 된다는 얘기니까요. 90%가 정답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정답 2번이죠.
자, 공수계획의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볼 수 없는 것을 골라라. 자, 부하와 능력 양면에 적당한 여유를 두어야 한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맞는 이야기고요. 구체적인 생산의 시기와 수량을 결정하는 건 그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정답 몇 번? 2번이 올바르지 않군요. 자, 3번. 특정 공정에 부하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올바르죠. 작업의 성질과 누구, 작업자랑 딱 붙도록. 그렇죠. 적재, 적소. 그렇죠? 그래서 작업자의 능력과 기계의 능력을 이렇게 적합하게 매칭해 준다라면 굉장히 아주 생산성이 뛰어나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다음 문제는 공수 체감 곡성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공수 체감이라는 것은 동일한 작업을 반복할수록 작업의 능률이 어떨까요? 쭉쭉쭉쭉 향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의미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노동 집약형 작업보다 기계 집약형일수록 공수 체감이 더 빨리 형성이 돼요? 올바르지 않군요. 그렇죠?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계 집약형인 작업보다 노동 집약형일수록 공수 체감이 빨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 앞에서 봐왔던 내용들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 진짜 신기한 게 막 풀려요. 막 풀려요. 그렇다면 정말 잘 이해해서 순차적으로 풀이를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어느 정도의 개념을 이해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 정도를 꽉 가두어 놓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트 차트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